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정유정 사건입니다. 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정유정이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 다뤄볼 사건은 이 많은 분들이 크게 충격을 받은 지난 5월에 발생한 정유정 사건입니다. 법무빈 법승 형사 전문 변호사 그리고 광주사무소 책임 변호사인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 이 정유정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또 이런 사안 앞으로 우리 법률가들이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막아야 되고 평범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변호사님도 이 사건 접하시고 많이 충격받으셨죠? 네. 네. 사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자, 정유정이 과외 관련된 어플을 활용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던데, 이 어플을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올해 5월에 정유정은 과외 교사 아르바이트 중개 앱에다가 학부모 회원 명의로 가입하고 난 뒤에 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을 하면서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공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네네. 그 이후에 5월 26일 오후 6시경에 인터넷으로 중고로 산 교복을 입고 예. 흉기를 숨긴 뒤에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분에게 그러니까 과외를 받는 학생처럼 접근을 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한 정유정이는 이제 흉기 휘둘려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인하고 예.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오면서 칼이나 락스, 비닐봉투 이런 걸 구입을 해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을 한 뒤에 캐리어에 담아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제 하차할 때 이제 캐리어를 들어준 택시 기사의 손에 혈흔이 묻었고, 예. 이제 여성 혼자 밤중에 혈흔이 묻은 캐리어를 들고 숲속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이거 좀 수상하다 네. 생각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네. 당시에 정유정이는 그 캐리어 혈흔에 대해서 자신이 하혈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명을 했는데 예. 실제로 바로 산부인과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거짓임이 밝혀져서 네. 곧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가 되었다고 하고요. 예. 정유정은 정신병 진단을 받거나 뭐 다른 전과 기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예. 살인 동기도 뚜렷하게 밝혀진 바도 없고 경찰 조사에서 뭐 살인을 하고 싶어서 죽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취업 준비 중에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를 느껴서 살인에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이 정유정의 살인 이유를 듣고 나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나서 이런 형태의 살인 사건들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자, 경찰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었고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주목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유정은 총 2번의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그 마지막 2번째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에 40점 만점에 28점을 받아서 네. 연쇄살인범인 강호순보다 1점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정유정 휴대폰 인터넷 기록을 살펴보면은 살인사건, 시신 없는 살인 등 이런 검색 결과도 상당히 발견이 돼서 예. 계획적인 범행이었음을 초점을 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보면 마치 이 사안 관련해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다시피 이 택시기사분의 신고가 없었다면 연쇄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분명히 수사기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간의 협력이 반드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자, 사건이 밝혀지면서 정유정 씨 신상도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예,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 공개 요건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그리고 두 번째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네. 세 번째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유정은 위 모든 요건이 충족이 돼서 6월 1일에 얼굴과 이름, 나이 이렇게 신상 공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이 관련해서 사진이 요새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실물 식별이 불가능한 사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사진과 관련돼서 좀 한 장만 딱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이 동일인이 어떤 사람인지 주변인도 사실 판단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좀 뭐 이미지가 이렇게 변경된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입법적으로 변화가 좀 있을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 법률의 취지 자체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제3자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이상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분명히 정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진뿐만이 아니라 체포 직후에 보통 머그샷이라고 촬영하는 사진들 이런 네. 것도 함께 공개를 하는 식으로 좀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사진 찍어 보면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진이 상당히 오래된 사진들이 많잖아요. 실물 식별이 안 됩니다, 사실 그거 갖고는. 눈, 코, 입 빼고는 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는 이제 체포가 됐을 때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인적 상황이 특정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자, 그 사안 관련해서 신상 공개 범위도 좀 넓혀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처벌되는 범죄와 관련된 이 관련성을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꼭 강력 범죄 중에 아주 심각한 범죄만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피의자 단계에서 이름, 얼굴, 나이 이 정도의 공개 외에 뭐 주소 같이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공개를 한다고 한다면 네. 피의자의 가족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역시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네네.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요건줄 중에서 네. 좀 수단의 잔인함 그리고 중대한 피해 발생이라는 부분이 다소 좀 주관적인 잣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범죄는 잔혹함이 추후에 조금 더 언론에 밝혀져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예. 정유정처럼 사건 초기에 좀 중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언론에 이제 공개되는 경우처럼 각각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일률적으로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언론에 이제 먼저 공개가 되는 상황을 보고 트리거 포인트가 걸리면 그때 가서 공개되는 건 형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내부 지침에 의해서 신상 공개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유죄 판결 전이면은 혐의 제기에 불과하다, 무죄가 추정이 된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고지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지하고 공개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름과 나이 같이 공개 범위를 정한 이제 주 단위로 공개가 되고 있고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서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네. 언론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보도가 가능은 하나 잘못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사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고 예. 일본은 이제 별도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 예. 이제 언론 보도 같은 경우만 언론사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되고 있는 상태이고 강력 범죄 보도할 경우에는 피해자 실명 보도는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건 겪으면서 나도 이런 사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 걱정, 불안 이렇게 가지실 것 같은데 자, 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원을 받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우리나라에는 존재를 하고 예. 법무부에는 이제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대부분 다 익히 좀 알고 있을 수 있을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제 가명조서 그리고 뭐 피해자 보호시설,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서 이제 좀 보호 절차가 있는 상태이고 예. 형사 절차상 범죄 피해자 의견 진술 제도, 통지 제도, 뭐 사법 포털 등을 이용을 한 정보 제공, 신뢰 관계인 동석, 피해자 국선 변호사 이런 각종의 제도들이 마련은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자, 네. 지금까지 송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